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진호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저희 신장내과 건강강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치 하는 스케줄을 간단히 얘기 드리면 예전에 2달에 한 번씩 6번의 강좌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번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이후는 저희 신장내과의 정종철 교수와 김세준 교수님이 같이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장내과 환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백뇨와 혈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간단한 해부학적 구조와 단백뇨, 혈뇨,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대개 이제 위치가 배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등 쪽에 붙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세 번째 요추 부위에 위치를 하는데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간 위치 때문에 오른쪽 신장은 조금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길이가 중요한데 대개 장경이 대개는 10cm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10cm보다 작은 경우 대개는 작다고 얘기할 때 9cm 미만을 작다고 얘기하는데 9cm 미만인 경우에는 콩팥이 뭔가 진행이 오래됐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나 영상 검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소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길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길이가 워낙 작아져 있으면 피검사나 소변 검사 수치가 괜찮다 하더라도 더 이상 검사를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길이가 콩팥 조직 내에 오래된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얘기 드리면 한 콩팥 안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사구체는 뭔가 하면은 콩팥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 단위입니다. 혈관에 꼭 꽈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걸 좀 이제 더 확대를 하면 동맥에서 피가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이 있고 채같이 생긴 부분, 우리 왜 음식할 때 채를 쓰지 않습니까? 그 채 같은 곳에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이 걸러져서 소변으로 유출되는 그 기본적인 단위가 약 한 50만 개에서 100만 개, 뭐 정확한 수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 콩팥에 그 정도의 채 같은 구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콩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얘기해라 그러면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사람 세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세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사를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노폐물을 배설을 합니다. 배설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저희가 이제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제 진화가 됐는데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바닷속에 있을 때. 땅 속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으로 이제 동물들이 올라왔을 때 기존에 있던 수분과 염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과 염분을 적절하게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 예를 들어서 몸속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단백질이나 혈액이나 등등은 밖으로 배설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콩팥에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역할은 콩팥에서도 호르몬을 만듭니다. 내분비 기관이 아니나 호르몬을 만들고 또 그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조혈 호르몬입니다. 에리트로포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인데 피를 만드는 곳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골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골수에서 특히 적혈구를 만들게 하는 신호, 그게 이제 조혈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은 콩팥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쁘면, 즉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람은 빈혈을 많이 동반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가 모자라는 사람이 거의 40% 이상 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비타민 D는 기존에 알던 뼈에만 관계있는 호르몬이 아니고 심장이나 혈관에 관계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라는 게 조금 잘못 명명된 것인데, 사실은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고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기관, 최종 활성화되는 기관이 콩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쁘면 당연히 비타민 D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기능, 즉 뼈를 보존하고 혈관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잘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혈압이 심장에서 조절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심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관이 아니고 피를 내뿜는 기관이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기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 내분비 기관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신경계통,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세 번째가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은, 우리가 혈장 내에 소금이나 물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염분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 드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몸이 산성화가 되고 빈혈이 생기고 뼈나 심장 혈관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겪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신장병의 지표를 알 수 있는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소변 검사, 즉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이상이 있을 때 그 기관에서 이상이 있는 체액이 분비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침이 있죠. 땀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시경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담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소변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소변에 이상이 있으면 적어도 콩팥이나 또는 소변의 통에 나오는 방광이나 등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변 검사는 사실은 기원전, 거의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서에도 소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체 기능을 판단하는 그림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는 콩팥병, 신장병의 아주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소변을 조금 더 세분해서 조사하는 거죠. 단백뇨를 직접 재는 것. 요거는 이제 한 19세기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백뇨를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 검사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콩팥의 기능 중에서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기능,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검사 물질이죠.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딴 거는 모르시더라도 소변 검사, 단백뇨, 크레아틴으로부터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 이 네 가지 지표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영상 검사가 있겠죠. 초음파를 하든 CT를 하든 MRI를 하든 영상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콩팥에서 하는 조직 검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많은 경우에 사구체 신염이라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변통에 소변을 봤죠. 그럼 색깔 보고 피가 있나 보고, 또는 뭐 떠다니는 게 있는가 보고, 거품이 얼마 있는가 봅니다. 보는 게 하나 있고요. 육안적으로. 두 번째는 요런 플라스틱 스틱에 어떤 검체를 발견할 수 있는 시약을 발라 놓습니다. 발라 놓아서 어떤 시약에 반응하는 특정한 검체 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스틱 검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미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적혈구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소변 검사 결국 대개는 육안적 결과, 검사 결과와 스틱 검사와 그 현미경 검사 세 가지를 다 리포트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소변의 색깔은 얇은 흰색 또는 노란색에서부터 조금 진한 노란색까지는 몸이 얼마나 탈수가 됐나,
또는 물을 얼마나 마셨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근데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거와는 조금 색깔이 다르게 주황색에 가깝습니다. 요게 조금 더 진해지면 대개는 이제 색소가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황달이라고 얘기하죠. 황달이 생겼을 때 진한 주황색이 됩니다. 그걸 지나서 좀 새빨간색이 됐습니다. 새빨간색은 피가 대부분인데 뒤에 또 혈뇨일 때 말씀드리겠지만 새빨간 혈뇨라면 그 혈뇨는 대개 방광이나 혈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색깔로도 조금 감별이 됩니다. 그 혈뇨가 나왔는데 아주 선홍색이고 그 새빨간색이면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콩팥에서 나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방광이나 혈관에서 나온 색깔이고요. 그게 아니라 좀 검붉은 색깔, 커피 색깔, 간장 색깔 뭐 이런 경우에는 콩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은 부분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관적인 혈뇨가 나올 때는 그 색깔에 따라서도 질환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스틱 검사에서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 발려져 있는데 그 스틱 검사에서 블러드 즉 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적혈구 즉 우리 혈액이죠. 적혈구가 깨지면서 용혈되면서 나오는 단백질을 얘가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피가 아니라도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육 손상이 있거나 할 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혈액이 양성일 때는 반드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적혈구를 봐야지만 혈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백질이나 알부민이라고 표시된 것도 있는데 이 스틱 검사에서 알부민은 대개는 얼마 양 이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1 플러스 2 플러스 뭐 4 플러스까지 표시가 되는데요. 얘는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양을 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아주 농축된 소변일 경우에는 정상에서도 1 플러스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 검사에서 단백뇨가 적어도 1 플러스 이상이다. 그러면은 직접 재보는 정량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량 검사는 24시간 소변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단백질과 크레아티닌 B를 내거나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B를 내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뇨의 정상은 대개는 하루에 150mg인데 단백뇨 중에 일부가 알부민뇨입니다. 알부민도 단백뇨의 일종인데 단백질의 일종인데 그 알부민뇨가 콩팥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단백뇨만 재지 않고 알부민뇨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를 또 하나 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단백뇨가 정상인 사람인 경우에는 하루에 150mg 나오더라. 알부민뇨는 30mg 나오더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현미경적 검사입니다. 현미경 검사는 주로 세포를 관찰하는 게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적혈구, 즉 혈뇨이죠. 적혈구는 사실은 소변에서 나오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400배로 이제 현미경을 확대해서 관찰했을 때 대개는 2개 내지 3개 이상이라도 혈뇨다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병원에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측정을 할 때 1개에서 4개다, 5개 이상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400배로 검경을 했을 때 5개 이상인 경우를 혈뇨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이렇게 리포트를 많이 해주는 병원이 있다면 3개 이상이면 혈뇨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혈구인데 백혈구는 염증이 있다는 거죠. 이 염증은 반드시 소변 감염만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적혈구 농뇨가 있다. 즉 염증 세포가 많이 나온다 하는 기준도 적혈구와 비슷합니다. 400배로 검경했을 때 5개 이상이면 농뇨가 있다. 염증 세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편평상피라는 건데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죠. 세포입니다. 세포가 납작한 세포가 검출되면
소변에서 소변이 내려오는 그 길, 즉 콩팥이나 요관이나 방광이나 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도 끝에서 나오거나 또는 여성인 경우에는 질분비물이 섞여서 오염된 소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평상피가 많이 나오면서 적혈구 농료가 나올 때는 소변에서 콩팥이나 방광에서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감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인데, 사구체 여과율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면 피 속에 있는 어떤 물질, 그게 뭐 노폐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노폐물이 하루에 얼마나 나올까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구체 여과율은 동양인 경우에는 대개 한 90에서 120이니까 20대에서 90에서 120은 120이기 때문에 제 외래 오실 경우에 대부분 100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뭐 90에서 120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 드리기는 좀 불편하니까 100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 높을수록 좋은 거죠. 저희가 이제 신장내과에서 가장 큰 목표는 이 사구체 여과율이 잘 보존되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앞쭉 말씀드릴 단백뇨와 혈뇨가 중요한 이유는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만 진료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빨리빨리 변하는 지표, 즉 단백뇨가 사구체 여과율보다 좀 빨리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뇨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지만 장기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저 사구체 여과율은 아주 정확하게 재려면 사실 좀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이눌린이라는 그 물질로 아주 1박 2일에 걸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을 올 때마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구체 여과율을 대표할 수 있는 물질, 혈전 크레아티닌이라는 피 속에 있는 물질은 아주 쉽게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가지고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틴은 서로 똑같은 말을 반대로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크레아틴인은 대개 이제 우리 병원 자료 검사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는 자료로 검사를 한다면 남자는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0.1, 여자는 0.8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가 정상 수준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기계로 어떤 시약을 가지고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요. 흔히 이제 표준이 된 IDMS라는 크레아티닌 값으로 측정을 한다면 사실 여기서 제시한 0.8, 1.0보다는 사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여자는 0.6이 평균이고요. 남자인 경우도 0.9 정도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아틴 값이 기계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기 좋게 사구체 여과율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병을 치료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 기능, 특히 사구체 여과율을 잘 보존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만약에 감소를 한다면 그 감소함에 따라서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앞서 이제 신장의 기능에서 혈압을 유지하고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심혈관계 질환이 아주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열의 고혈압을 갖게 되고요. 혈액투석을 하시는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심장혈관이 좀 좁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혈관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콩팥 기능이 나빠짐에 따라서 신장내과 선생이 해야 될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신장질환은 예전에
콩팥이 한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제일 큰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이제 딴 병처럼 만약에 심근경색증이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주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오게 되는데 콩팥이 신장 기능, 특히 이제 사후체 여과열만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는 시기가 아주 상당히 늦은 거죠. 그러니까 신장병이 어떤 신장병이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되기 때문에 돌아가기 힘든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건강검진 많이 하시고 국가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 안에 들어있는 간단한 소변검사, 즉 단백뇨 혈류를 알 수 있는 검사, 두 번째는 혈압을 재는 검사, 세 번째는 크레아틴이라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는 걸로 사구체 여과율 감소를 예전보다는 훨씬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병 자체도 어느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개는 많은 경우에 회복이 되죠. 신장질환이 무증상이 많은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혈뇨 단백뇨가 대부분 나타나고 고혈압이 생기고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과 투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 또는 일반적인 내과 의사 또 가정의학과 의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을 제때 조기에 발견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콩팥 질환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비만인 분, 예전에 암이 있었거나 지금 암이 있으신 분, 65세 이상인 분, 예전에 콩팥 기능이 한번 나빠졌던 병력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서 콩팥병이 있으신 분, 대개한 이런 인자들이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겠고, 이런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말씀드린 소변 검사와 혈전 크레아틴 검사는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졌다는 가장 좀 일찍 나타나는 소견은 단백뇨 혈압이고 그 다음에는 사후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고 혈압을 재고 크레아틴을 잰다면 조기에 신장 기능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싼 값으로 그거 금액으로 많이 말씀드린다면 사실 10,000원 이내입니다. 만약에 보험이 되면 그보다 훨씬 쌀 수 있고요. 그런 검사로도 충분히 신장이 지금 막 손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지나게 되면 신부전에 빠지게 되죠.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 부작용, 말씀드린 대로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또는 감염 또는 여러 가지 검사에서 이상, 콜레스테롤 이상이라든가 등의 이상이 나타날 위험이 점점 높아지죠. 높아지면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콩팥이 나빠졌다는 지표 중에 비교적 일찍 나타날 수 있는 게 단백뇨가 그 중에 하나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변 스틱 검사가 아주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소변 스틱 검사는 소변을 모을 때 아침 첫 소변이 가장 좋습니다. 즉 일어나자마자 보는 소변이 가장 좋은데 그 소변 모으기는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가장 첫 소변에 가깝게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변 스틱 검사를 했을 때 트레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한 번 더 검사하는 걸 추천하고요. 1+ 이상 나오면 정량 검사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정량이라는 거는 양을 직접 재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소변을 하루 종일 소변을 모아서 단백뇨 양을 재는 것을 하면 좋은데 24시간 소변 수집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잘 모으세요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소변을 흘리거나 또는 더 모으는 경우가 많게는 70% 정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질과 크레아티닌 B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하려면 그냥 한 번 소변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양과 크레아티닌이라는 양의 B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B를 내거나 알부민도 마찬가지로 B를 내서 그 비슷하게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표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과 똑같습니다. 단백뇨일 경우에는 하루에 150mg, 그리고 알부민뇨인 경우는 30mg, 이 정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 거는 국권형 자료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시행되는 건강검진을 해주는 국민영양조사가 있습니다. 이 국민영양조사는 사실 1997년 정부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자료인데 2013년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만성 콩팥병은 전체 한 8%, 그러니까 성인에서 8.2%, 알부민뇨가 이상 있는 사람은 약 6.7, 즉 7% 정도 되죠. 그리고 알부민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이거는 이제 사후체 신염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약 한 0.9%니까 1% 정도 되겠습니다. 단백뇨가 중요한 이유는 만성 콩팥이 나쁘다. 콩팥이 앞으로 나빠질 거다. 앞으로 심혈관 질환이 생길 거다 하는 거를 예견해 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 즉 신장 기능보다는 대부분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단백뇨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뇨는 단백뇨가 점점 늘수록 신부전, 앞으로 콩팥 기능이 나빠질 거야 라는 걸 대변해 주는 지표이고요. 단백뇨가 증가할수록 4년 후에, 아주 조금 단계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4년 후에 콩팥이 나빠질 거야 하는 지표이고요. 단백뇨가 많으면 투석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지표이고요. 단백뇨가 많으면 심혈관 질환이 늘어날 거야 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비교적 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니까 의사로서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사망률의 그 지표이기도 합니다. 단백뇨가 생기면 정량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정량을 해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나온다면 젊은이들, 즉 18세 미만의 어린 친구들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립성 단백뇨 혹은 일시적 단백뇨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 계속 나온다면 그 외에 이제 혈액 검사나 초음파나 등을 하고 결국 신장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는 이렇게 사실 엎어져 있는 거죠. 엎어져 있으면 방사선과 선생들이 콩팥이 이제 등 쪽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있으면 콩팥 아래쪽에 침을 이렇게 찔러서 일정 부분 약 1mm 곱하기 한 1cm 정도 되는 샘플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얻게 됩니다. 대개는 아프지 않죠. 아프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장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경우는 지금 치료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구체 신염, 즉 신장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사구체 신염을 진단하는 목적인데 사구체 신염을 치료하는 약제 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등을 빼면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어느 정도, 얼마나 세게, 어떤 종류의 약을 쓸 거냐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단백뇨가 신장 질환하고 관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라톤 하고 나서 단백뇨를 재면 누구나 다 단백뇨가 어느 부분 생깁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생기는 단백뇨는 꼭 콩팥 질환을 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뇨 검사를 할 때는 심한 운동을 하지 않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열이 38도 9도 납니다. 어떤 딴 질환 때문에 그렇다면 단백뇨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낮 동안만 단백뇨가 생기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8세 미만의 청소년기에 또는 어린일 때 콩팥이 아주 덜 자라서 단백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콩팥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 자체에 감염이 있는 경우, 즉 신호신염이 있거나 방광염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 질환이 좋아지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콩팥 질환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콩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염증성 질환에서는 말씀드린 사구체 신염, 혹시 세뇨관염 이런 것들은 콩팥 자체의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너무 나빠도, 혈관이 좁아져 있어도 생길 수 있고요. 혈압이 너무 나빠서 혈관 안에 있는 세포가 잘못됐을 때, 악성 고혈압인 경우에도 단백뇨가 생길 수 있고요. 그 외 전신질환, 대부분은 이 전신질환에 속하는 것도 면역질환입니다. 이 면역질환일 때 콩팥을 침범하는 경우에 같이 생길 수가 있고, 드물게는 약물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원인들은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사구체와 간질 또는 세뇨관을 침범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이런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사구체 신념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한 18개 센터에서 한 20년간 조직 검사한 결과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17년도, 18년도에 모아봤는데요. 약 2만 1000건 정도의 환자분이 포함이 됐고요. 그 중에서 970명 정도는 어린애였는데 성인만 한번 보시면 IgA 신증이라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뭐 조금 글씨가 작지만 1990년 이전에는 IgA 신증이 한 20%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거의 35% 또는 40%에 가깝게 10명 하면은 서너 명은 IgA 신증 때문에 사고체 신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거의 아시아나 유럽이나 또는 북미에서 IgA 신증이 가장 흔한 사고체 신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세변화 신증이나 막상 신염이 그 뒤를 바로 따르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고체 경화증, 그리고 2차성 질환 중에서는 루푸스 신염, 그리고 당뇨 때문에 생기는 당뇨성 신증,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질환이 거의 7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단백뇨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되겠죠. 단백뇨의 한 40, 50%, 적어도 한 50% 이상은 사고체 신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 사고체 신염의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나 다른 어떤 특정한 면역 억제제나 항체나 또는 당뇨약, 혈압약을 쓰게 되겠죠. 예를 들면 처음에 서두에 콩팥 질환이 낫지 않는다 그랬지만 원발성 사고체 신염은 비교적 잘 낫는 질환군에 속합니다. 막성 신염이라는 거가 나이든 약 한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은 사고체 신염의 하나에 속하는데 막성 신염은 저절로 완치되는 경우도 한 20%, 30%고요. 약을 쓰면 거의 5, 60%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딴 질환의 만성 질환 중에서 낫는 질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발성 사고체 신염은 생각보다 잘 낫습니다. 질환에 따라서요. 미세변화 신증은 완치는 잘 됩니다. 문제는 재발이 문제인데 완치가 거의 80% 이상, 즉 열의 9은 거의 다 낫습니다. IgA 신증도 잘 골라서 치료를 하면 30% 정도 단백뇨가 완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IgA 신증이라는 거는 아주 길게 가는 병이기 때문에 20년, 30년 이상 가는 병이라서 단백뇨가 한번 좋아지더라도 재발이 가능은 하겠죠. 2차성 사고체 신염에서 많은 게 루푸스 신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루푸스 신염도 예전에는 1950년대에는 50%가 5년 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치료 방법이 아주 셋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생존율, 즉 10년 신장 생존율, 즉 10년 동안 투석을 안 할 가능성은 그 10명 중에 9명 이상은 투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완치율도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루푸스 신염은 최근 한 3, 40년 동안 치료 성적이 아주 좋아진 질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노령화되고 당뇨인 부분,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약 11%에서 14% 정도 되기 때문에 당뇨 때문에 생기는 신장 질환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약물, 즉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은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 당뇨성 신장 질환 역시 조기에 어떤 치료를 또는 환자분이 조심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신장이 침범되는 건 아니고 30% 내지 40% 정도에서
40%의 당뇨 환자에서 콩팥이 나빠지는데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성 신질환은 단백뇨가 다른 사구체 신염만큼 나올 때 치료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뇨가 알부민뇨가 30에서 40mg만 나와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가 치료 성적을 좋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는 있을 때 잘하자 하는 것이 큰 다른 사후체 신염하고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혈압을 잘 조절하고 130, 80 정도로. 이 혈압의 목표는 이제 그 시대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140에 90, 단백뇨가 없으면 140에 90, 단백뇨가 있으면 130, 80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조절하자 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개는 130,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 특정 약을 쓰자. 단백뇨를 줄이는 약을 쓰자. 혈압이 없더라도 혈압약 중에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약을 쓰자 하는 게 있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즉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된다.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냐?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7% 미만으로 유지를 하자.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 조절해보자. 혈당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젊은 사람이고 단백뇨가 1000mg, 즉 1g 이상일 때는 단백뇨가 꽤 많은 거죠. 1000mg이라면 정상의 적어도 한 7배 정도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125에 75까지도 조절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재는 혈압이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고혈압 약제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억제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약을 쓰는 것이 단백뇨를 줄이는 데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약들 중에 뭐 예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일부는 뭐 코자, 발살탄, 올메살탄, 텔미살탄 등등의 이러한 무슨 탄, 무슨 프릴 뭐 이렇게 끝나는 약들이 단백뇨를 줄이는 고혈압 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들 중에서 일부를 혈압이 없는 환자한테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식이생활습관 조절하는 것은 저염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왈부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저염식이는 단백뇨를 줄이는 거에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루에 5g의 소금이라는 것은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금 섭취율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연구긴 하지만, 많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긴 하지만, 대개 하루에 9.5g 정도를 섭취를 하더라고요.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나트륨을 재서 이제 소금으로 환산한 그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섭취하는 소금 양의 약 한 40%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줄인다는 거는 소금이 든 음식을 피해야 되겠죠. 소금이 든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김치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김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싱거운 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싱거운 라면도 없고요. 라면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라면은 국물도 짜지만 라면도 짭니다. 그러니까 라면의 면도 짭니다. 그래서 라면을 국물 안 먹고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밀가루도 제가 영양사는 아니지만 밀가루 자체가 면으로 이제 탄생을 하려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자체가 소금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섭취량은 그럼 어떻게 검사할 거냐? 이것도 역시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나트륨을 재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한 번 받아서 그 한 번 받은 소변에 있는 나트륨과 크레아틴 비로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참값은 아닌데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분이 여러 번 검사를 하면 소금 먹는 패턴이 어떤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뭐 한 5년 정도 전부터 소변 내 나트륨 크레아티닌으로 소금 섭취량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트렌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외래에서 좀 짭니다, 안 짭니다의 기준이 그 섭취하는 검사를 기준으로 예전보다 짜게 드셨습니다, 아닙니다를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염식이가 모든 환자한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심한 심장 부전 환자. 이제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 기능이 대개 한 60%란 60이라는 수치, 즉 심박출률이 60%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게 20%다. 그런 환자는 너무 저염식이를 했을 때 몸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신장으로 가는,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 아주 심하게 좁아진 사람, 그냥 좁아진 게 아니라 70% 이상 좁아진 사람인 경우도 저염식이를 아주 심하게 하면 콩팥 기능이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절이 아주 안 되는 당뇨병성 신증. 이런 거는 아직도 약간의 그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초기 당뇨병성 신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신장 기능 수치가 아주 나쁘고 단백뇨가 아주 많은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저염식이를 할 때 또는 저염식이를 하는 도중에 콩팥 기능을 잘 모니터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단백식인데 저단백식이는 한참 약 한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저단백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저단백식이는 아주 요새는 강조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 체중 기준으로 이상 체중 기준으로 0.8g 단백질, 이게 이제 고기로 0.8g이라는 게 아니라 고기 속에 들어있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으로 몸무게당 얼마를 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 고기 안에 얼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평균 단백질 섭취율은 체중으로 따지면 약 0.95, 이것도 비슷하죠. 0.9g 정도를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신 분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보다는 단백질 섭취량은 조금 적은데, 이 단백질은 뒤에 데이터를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과량 섭취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양 실조가 없을 정도로 단백 제한을 한다, 이렇게 원칙을 얘기 드리면 그 정도 됩니다. 육고기보다는 식물성이나 생선이 좋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중 조절인데요. 이 체중 조절하는 거가 꽤 단백뇨와 혈압과 혈당과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시는 분이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고지질혈증, 고혈당, 고혈압, 단백뇨, 이걸 다 합하면 그게 이제 대사증후군이죠. 비만도를 25 미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도는 체중을 내가 만약에 170cm다 그러면 1.7m잖아요. 1.7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비만도가 되는데, 그걸 이제 25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키가 140cm라면 49kg, 150이라면 156kg, 160이라면 64, 70이라면 72. 즉 자기 체중에, 자기 키에 앞에 일자를 뺀 정도의 플러스 얼마 정도가 비만도 25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도는 뭐 인터넷에서 찾거나 아니면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기 체중에서 얼마만큼 조절을 해야 될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인 경우에는 체중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연구, 조금 된 연구인데요. 2014년, 17년, 19년 논문이 한 서너 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혈압을 가진 만성 콩팥병 환자 235명 가지고 저염식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혈압약은 콩팥에 단백뇨를 줄이는 데 좋다는 약을 쓰고
약 한 8주 정도 교육을 했죠. 교육을 하고 안 하고 보니까 전화를 걸어서 1주마다 저염식 하는 거를 잔소리를 하는 거죠. 한 20분 내지 한 40분 정도 잔소리를 하면 아, 저염식을 하는 사람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식이교육 하는 사람이 나트륨 변화가 조금 있죠. 한 10%에서 20%. 이게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저염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거이죠. 자기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염식을 하니까, 아니, 식이교육을 하니까 알부민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한 20% 줄었죠. 그래서 단백뇨 감소한 군이 나트륨이 감소, 즉 나트륨이 감소했다는 거는 저염식을 했다는 거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예전보다, 즉 교육을 하기 전보다 25% 이상 저염식을 한 것, 그런 환자 퍼센트가 교육을 하니까 좀 한 20% 늘어났죠. 뭐 그게 이제 단백뇨 감소와 알부민 감소가 단백뇨 감소가 관계가 있다. 그걸 보여준 어,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3년 추적했습니다. 3년을 추적을 하니까 소금을 12g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우리나라 아까 평균이 한 9.5g 드신다 그랬잖아요. 12g, 12g 드시는 분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한 20 내지 한 25%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고체 여과율이 나빠지는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약 한 3배 정도 빠릅니다. 이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 때 1년에 0.5 정도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인 경우는 0.5에서 한 0.6, 그 정도 사이인데, 이제 만약에 내가 신장 기능이 50이라 하더라도 0.5씩 떨어진다면, 투석을 만약에 7에서 한다 치면, 대충 기간이 한 얼마 걸릴까요? 40, 80년 정도 걸려도 괜찮은 거죠. 나이에 따라서만 감소를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은 3배니까요. 한 20년이나 25년 지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사후체 여과율 나빠지는 거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먹냐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전에 단백질 시기가 감소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과 단백질 시기가 늘어난 사람의 단백뇨를 낮추는 약제의 효과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니까 단백뇨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약을 쓰면 좋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좋아졌거든요. 그 혈압약, 단백뇨를 줄이는 혈압약을 쓰고 단백뇨가 약 50%까지 감소를 했는데 이 사람은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고단백 시기를 하면 단백뇨를 줄이는 약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더 먹으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먹거나 예전보다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시사하는 하나의 소견일 수 있습니다. 금년은 콩팥 질환에서 금년이 미치는 효과가 아주 많은 환자들을 이제 추적한 결과로는 나오는데 금년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담배가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담배 매일 피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담배를 끊게 한다면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끊는 사람과 끊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비교 연구는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이제 맹검 검사가 되지 않아서 아주 좋은 그 증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연을 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우선 이 담배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도 있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담배를 피고 나서 혈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연하는 것은 콩팥 질환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플러스 모든 질환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금주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사람을 매일 소주 한 병씩 먹게 하고 저쪽은 소주를 못 먹게 해서 임상연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던 분이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 안 드신 사람은 어떻게 되고 계속 드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 이 정도로 이제 비교 연구를 하게 되는데 뭐 일주에 드시는 양으로 따지면 남자인 경우는 요새 그 소주로 생각하면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입니다. 그보다 넘으면 좋지 않다고 그러긴 하는데, 또 딴 면에 이런 면이 있죠. 술을 드시는 분, 음주를 하시는 분이 아주 정신적인 건강이 좋으신 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원칙만 얘기 드리면 금주를 하시는 게 좋고, 드신다면 남자인 경우는 2잔, 여자는 한 잔만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레스테롤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 자체가 단백뇨를 저염식이나 체중을 줄이는 것만큼의 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콩팥이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동맥에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동맥경화가 오는 건데, 그 동맥경화가 오는 주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건데, 대개는 이제 위험인자가 있을 때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콩팥이 나쁘다,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심장질환이 없더라도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이왕이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사실은 요새는 콜레스테롤 레벨 재지 말라 그럽니다. 심장질환이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있던 사람은 레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콜레스테롤 레벨은 낮춰야 된다, 낮추는 약물을 먹어야 된다,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심장질환이 과거에 있었다면 콜레스테롤 레벨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조절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틴 계통은 여러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이 스타틴 계통의 약물의 부작용을 생각을 하더라도 심장 질환의 위험이 많은 콩팥 질환, 당뇨 질환, 고혈압 질환, 또 연세가 한 40세 이상 한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예방적으로 드시는 것 플러스 치료적인 목적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단백뇨에 대해서는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요. 혈뇨는 생각보다 콩팥을 나쁘게 하는 그런 지표의 중요도가 단백뇨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붉은색 소변을 봤다고 할 때 모든 게 다 혈뇨는 아닙니다. 약물, 특히 이제 리파암핀이라는 결핵약을 드시거나, 또는 우리 파킨슨 질환 중에 옛날 약물 중에 레보도파, 메틸도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드시면 소변이 붉을 수도 있고, 또는 소변이 펄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소변이 검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약물이 대사돼서 나오는 거라서 혈뇨와는 관계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황달이 생기는 경우, 아주 진한 황달이 되면 꼭 붉은색처럼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간단한 소변 검사에서 충분히 감별이 되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적혈구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리파암핀을 복용한 겁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따왔고요. 황달은 이게 이제 좀 노랗죠.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 그래서 이런 색깔 보고 혈뇨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붉은색 소변인데 혈뇨가 아닌 경우 중에 대표적인 거가 횡문근 융해증, 말이 어렵죠. 근육이 손상당한 경우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가 이제 18년 동안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좀 하자 그래서 젊은 친구가 이제 운동하는 데 가서 하루에 몰아서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한 3시간 4시간 죽어라 이제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허벅지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소변이 뻘겋게 나오는 경우, 너무 갑자기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횡문근 융해증, 이게 이제 간혹 심심찮게 응급실로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도 초기에는 혈뇨처럼 소변이 빨갛게 나오지만 혈뇨가 아닌 경우죠. 이 검사 역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간단한 소변 검사를 하면 혈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혈뇨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데이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학회에서 2017년도에 32만 명 자료를 한번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형적으로 모아서 신장학회 회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혈뇨가 많게 보입니다. 요거는 진짜 많다기보다는 여자인 경우에는 혈뇨가 오염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생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질염이나 이게 질의 문제가 있어서 소변에 오염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요로 감염이 남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약 한 9.6이니까 10% 정도 되죠. 남자는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혈뇨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단면적인 연구긴 합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여자도 올라가고 남자는 5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50대가 중요한 나이죠. 50대가 되면 이제 전립선이 커지게 되고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자와 마찬가지로 소변의 감염이 증가하는 나이가 50대입니다. 그때부터는 남자에서도 혈뇨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뇨는 아침 첫 소변이 제일 좋고요. 첫 소변은 소변 볼 때 처음 나오는 소변은 버리고 중간 소변을 보는 게 콩팥에서 나오는 혈뇨를 감별하는 데 가장 좋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질분비물, 즉 냉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을 너무 많이 드시고 검사를 하면 소변이 묽어지기 때문에 그 혈뇨가 적혈구가 터지게 됩니다. 이게 터지게 되면 꼭 혈뇨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혈뇨 검사를 할 때는 물을 많이 먹지 않고 하는 게 좋습니다. 대개는 이제 소변을 받아서 2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혈뇨를 발견할 수 있는 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이고 결석입니다. 이게 뭐 제일 많은 원인이죠. 열의 한 7, 8은 감염이나 결석입니다. 그렇지만 혈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뒤에 말씀드릴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경우, 즉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종양이나 암을 좀 감별을 해야 되고요. 사고체 신염인 경우에는 사실은 혈뇨 단독으로만 있을 경우에는 발견된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IgA 신증이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뭐 외상이 있거나 드물게 혈관 질환이 있거나 약물, 특히 이제 그 쿠마딘, 워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이 심장병 때문에 또는 부정맥 때문에 드시는 경우에는 콩팥의 원인이 없어도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뇨가 진짜 혈뇨다라고 알게 되면 가장 흔한 감염을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배양 검사를 하게 되고, 요로 감염이 있으면 치료하면 되죠. 또 혈액에 이상이 없다는 거가 알면 단백뇨가 있는지를 보고, 단백뇨가 있으면 단백뇨처럼 검사를 하면 되고요. 신장 조직 검사 등을 하게 되고, 이 단백뇨가 소량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경우는 대개 최근에는 CT가 워낙 그 영상이 좋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면 대부분 조영제를 쓰는 C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를 해서 돌이 있거나 또는 어떤 종양이 있거나 뭐 한 거를 콩팥에 있는 건 다 발견을 하게 되죠. CT가 이상이 없으면 방광 내시경을 해서 방광 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게 되고요. 대개는 여기서 검사를 끝냅니다. 끝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정기적으로 추적만 하게 됩니다. 추적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단백뇨가 생기는지 아니면은 다른 증상이 생기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추적을 하게 되는데, 3년 이상 괜찮으면 대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드물게 이제 사고체 신염인 경우에 한 5년, 10년 지나서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나는 끝까지 찾겠다라고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혈관 촬영술, 신장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로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그래도 또 찾고 싶다 그러면 조직 검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혈뇨가 콩팥의 기능, 즉 사구체 여과율을 떨어뜨리는 거와 관련된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는 사실 혈뇨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혈뇨 단독으로는 나중에 투석할 위험이 정상에 비해서 조금 높긴 한데요. 단백뇨와 혈뇨가 같이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혈뇨는 증상이 없고 신장 기능이나 단백뇨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인 추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신장병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혈압을 재는 것, 두 번째는 소변 검사를 하는 것, 세 번째는 단백뇨를 직접 양을 재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그 혈뇨를 보는 것, 뭐 이런 거가 중요한데, 미세 알부민뇨, 또 소량의 알부민뇨 또는 이 단백뇨는 신장 기능 병이 나빠질 거야, 또는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앞으로 생길 거야, 또는 사망률이 딴 사람보다 좀 높을 수 있어 라는 거를 미리 좀 예측해 주는 인자다.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단백뇨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요새는 이제 대개 500mg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500mg 이상 나오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좀 위험인자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백뇨 치료에서는 혈압 조절, 혈압약 중에서 특정 단백뇨를 줄이는 약물, 단백질 섭취를 과다하게 하는 것, 염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 이런 약제 이외에도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심장병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 요약이 되겠고요. 혈뇨는 원인 질환을 처음에 이제 쭉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좀 많다. 이게 하나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의는 저는 원래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만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리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한 2개 정도 질문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인 경우에 병원을 다니면 주기적으로 단백뇨 검사를 하나요?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한다면 언제 한 번씩 하고 무슨 검사가 좋은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단백뇨가 말씀드린 것처럼 1 플러스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백뇨 정량 검사를 합니다. 단백뇨 정량 검사는 소변에서 단백질과 크레아틴인의 비율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단백뇨 정량 검사를 해주세요. 단백뇨를 직접 양을 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3개월마다 할지, 아니면 단백뇨 줄이는 약을 쓸지, 아니면 신장내과로 보낼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급성 당남염 수술하고 난 다음에 10개월이 경과해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치과 임플란트를 하려다가 혈압이 170에 119가 나왔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뭐와의 인과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뇨 전 단계와 혈압의 인과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콩팥에 대한 질문이 아니긴 한데요. 혈압은 이제 혈압에 대해서 그냥 좀 얘기를 드리면, 혈압은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70% 정도가 틀립니다. 한 40%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더 높게 나오고요. 드물게 한 20% 정도는 집에서 재는 혈압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30, 40%가 자기 혈압, 즉 그 집에서 혈압이나 병원에서 혈압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고혈압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혈압을 진단을 하려면 안정된 상태에서 재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안정된 상태는 아무도 없는 방에 10분 이상 안정하고 난 다음에 3번을 재서 제일 높은 거는 버리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힘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혈압계, 요새 전자혈압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혈압계가 FDA 승인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계를 사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일정한 평균을 내는 겁니다. 하루 종일 혈압을 재서. 그래서 하루 종일 잰 혈압, 밤까지 포함해서요. 하루 종일 잰 혈압이 130, 8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집의 혈압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 혈압을 재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24시간 혈압 모니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검사죠. 그래서 팔에 이렇게 채워 드리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15분마다 혈압을 잽니다. 그 15분마다 혈압을 재서 거기 나오는 혈압 가지고 평균을 내고 혈압을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담낭염 수술하기 전에는 전혀 혈압이 없었는데 담낭염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혈압이 생긴 것 같다. 근데 콩팥 기능이나 뭐 심장 기능에 변화가 없다 할 때는 혈압이 제대로 잰 혈압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어도 집에서 뭐 낮 동안이나 아니면 밤 동안이나 혈압을 재서 평균을 내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혜씨라는 분이고요. 52세 여자분, 어머님이 52세 여자분인데 40대 중반부터 크레아티닌이 0.8에서 0.99 9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여자는 0.6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3차 병원, 적어도 3차 병원은 아까 조금 어려운 말로 크레아티닌을 재는 방법, 표준화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IDMS Traceable Creatinin이라는 그 크레아틴으로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1차 병원이나 아니면은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따라서는 그런 크레아틴으로 리포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8, 0.9가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여자분이 크레아틴 값이 0.9라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 말고 시스타틴 C라는 값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동해서 근력 키우면 단백뇨 주는지요? 운동을 해서 단백뇨를 줄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 혈압이 떨어지죠. 운동하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으로 혈액이 많이 가고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는 있고요. 근력 키우는 거는 단백뇨하고는 사실 별로 관계 없습니다. 어떤 보고는 우리 왜 그 근력을 키워서 근육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버디빌더처럼 근육이 빵빵하게 키우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을 거야 정도의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잘된 연구는 아닌데요. 그래서 근력을 키우는 거는 단백뇨 줄이는 거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1년마다 하는 직원 검진상 단백뇨가 나와서 신장내과 진료를 보라 그랬는데 생리하기 전 기간이었고 생리하기 전에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느냐. 생리 직전에 호르몬이 변하잖아요. 특히 여성 호르몬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조 다일레이션인데 그런 경우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이제 주기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한 달마다 생리할 때마다 늘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소량의 단백뇨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생리 끝나고 한 일주일 있다 하는 게 좀 좋습니다. IgA 신증 환자가 스테로이드 약물을 하고 단백뇨 수치가 좋아졌다 재발하는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할 거냐. 이제 IgA 신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질환입니다. 사구체 신염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로 생각하는, 즉 많은 의사가 동일하는 치료가 단백뇨를 줄이는 말씀드린 그런 요법들, 뭐 혈압약 쓰고 저염식하고 저단백식하고 체중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반적인 치료를 해서 잘 안되면 그래도 단백뇨가 1g 정도 이상 나오고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을 했다에 대한 일관된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IgA 신증의 그 병태생리 기전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2008년 이후에 한 10년 동안 많이 밝혀져서 한 4, 5년 전부터 임상 연구가 많이 들어가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페콘이라는 약, 뭐 스테로이드인데 부작용이 없고 장내에서만 작용하는 스테로이드.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서 개발된 약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연구가 유럽은 거의 블록됐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몇 개 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시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혈청 보채라는 다른 면역 억제제의 연구가 올해부터 한 두세 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임상 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고 나서 재발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써볼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많았다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재발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진료할 때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조직검사 했을 때 치료가 달라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급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하나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 사고체 여과율이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면 반드시 의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뇨가 500, 1000 미만 이러다가 갑자기 2000, 3000으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콩팥하고 관계없이 다른 전신질환, 면역질환이 있으면서 콩팥이 같이 침범된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런 경우도 빨리 추천을 합니다. 그거 말고 단백뇨가 이제 천천히 늘어서 1000에서 2000 정도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쓸까 말까, 또는 만성질환, 만성사고체 신염인데 어떤 질환일지를 감별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면 뭐 환자분하고 이제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응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경우 또는 단백뇨와 사고체 여과율이 빨리 나빠지는 경우에는 무서워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많이 붓고 옆구리가 아프고 배가 빵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숨이 차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떤 게 문제인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우선은 붓는 병 중에서 여기가 이제 붓고 숨차다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붓고 숨찬 병이 콩팥 때문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콩팥 때문에 많이 붓고 숨차다면 거의 주능급 정도 됩니다. 근데 기저질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붓는 거에 많은 부분은 식생활하고 관계된 경우가 더 많고요.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기존에 콩팥이 좀 나빴다라는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빨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숨찬 증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붓는다는 거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정강이 뼈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부분, 근육 부분 말고 거기를 눌렀는데 쑥 들어가더라. 그러고 안 나오더라. 그러면 많이 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숨이 차다면 이거는 내과 의사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뇨 단백뇨가 있다 그랬고, 단백뇨와 크레아틴비가 181이다. 초음파는 정상이다. 단백뇨와 크레아틴비가 181mg/g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경미한 단백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인 검사가 조금 필요하고요. 급하지는 않은데 단백질 크레아틴비가 181이면서 혈뇨와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아마 사고체 신염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소변 감염이나 또는 돌이나 또는 다른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검진이 좀 필요한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테인 크레아틴 비율이 3년째 300, 400 꾸준히 나오는데 단백뇨 치료를 빨리 안 하면 신장이 나빠지나요? 그리고 로살탄을 하루 한 알 정도 맞고 있는데 로살탄만으로 단백뇨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그 로살탄이라는 약이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혈압약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도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로살탄을 쓴다는 거는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를 대변해 주고요. 로살탄으로 단백뇨를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첫 번째는 저염식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서 로살탄 먹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과량 섭취를 피하는 겁니다. 적어도 과량 섭취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기를 매일 먹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최소한 20% 이상은 줄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이 점점 붙는데 로살탄 먹어서 단백뇨 감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중이 늘면 단백뇨를 증가시키는 호르몬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위험인자를 같이 줄이면 약물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뇨의 기준을 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백뇨가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콩팥이 나빠질 거에 관여하는 위험인자가 될 거냐, 기준이 얼마냐,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질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당뇨인 경우에는요, 알부민으로 따지면, 단백뇨로 따지면 300mg/g, 알부민뇨로 따지면 30mg/g, 그게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나빠진 콩팥일 때는 아주 낮은 수준의 단백뇨가 나오더라도, 알부민뇨가 나오더라도 콩팥이 나빠지는 거에 아주 위험인자입니다. 이 정도면 콩팥이 나빠질 거야 라고 알려주는, 그래서 그걸 줄여주면 콩팥이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죠.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IgA 신증인 경우에는 1g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500mg이라도 500mg 이상이라면 낮춰지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고체 경화증입니다. 사고체 경화증인 경우에는 최소한 한 2000 이상, 좀 기준이 많이 높아졌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나빠지는 거와 나빠지지 않은 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막성신염이라는 사고체 신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000입니다. 질환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특정 질환 하나만 딱 놓고 생각하면 대개는 1g, 1000mg을 기준으로 하고요.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좀 개별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조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성 신질환 환자는 다이어트 약 복용이 금지인가요? 이제 다이어트 약 중에 이건 이제 저는 뭐 그쪽 다이어트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의사가 아니긴 한데 다이어트 약 중에서 요요가 오는 약이 상당히 많죠. 안전하게 많이 증명된 약은 최근에 나오는 당뇨약 중에 일부가 이제 다이어트에 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주사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교적 임상 연구가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 약 중에서 설사를 시키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 때문에 부작용이 좀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 대표적인 약이 있죠. 그게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거의 초창기에 개발된 약인데, 그런 약들은 설사를 하면 탈수가 오겠죠. 탈수가 오면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급성 신질환이 더 이제 급하게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은 그 약의 부작용이 콩팥 질환하고 관계에 있을지 없을지를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임상 연구가 잘 되지 않은 약으로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나온 거는 사실은 부작용을 이제 개런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약으로 인정받은 약을 쓰되 그 부작용이 콩팥하고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관적으로는 괜찮고 단백뇨 높고 수치가 좀 높은 혈뇨가 20년 이상 되었는데 방광 신장 초음파는 정기적 추정만 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고 혈뇨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혈뇨가 20년 되면 아주 시쳇말로 죽을 병은 아닙니다. 우선 콩팥이 나빠질 병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단백뇨가 생기지 않은 혈뇨만 좀 나오는 병인데 20년 됐다면 다른 병도 거의가 없는 거고, 사고체 신염도 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있더라도 지금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연세 고려하시면 조직 검사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다음은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에서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셔가 39.83 이었고 2010년에는 43,
2018년에 68 정도 됐습니다. 이런 종류의 단백뇨, 알부민뇨는 미세단백뇨라고 말을 하는데요. 미세단백뇨가 미세알부민뇨가 크기가 작은 알부민이라는 뜻이 아니라 양이 작게 나온 알부민이라는 뜻인데요. 당뇨가 아니라면 콩팥 문제가 아닐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미세단백뇨가 당뇨가 아닌 분에서 생각하면 혈관에 내피세포에 어느 정도 뭔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크게 작용하는 인자들은 체중, 과체중이죠. 두 번째는 혈압, 세 번째는 어떤 드시는 약,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있으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는 혈당 잘 조절하기, 혈압 잘 조절하기, 그 다음에 단백뇨를 낮추는 약물 쓰기, 저염식하기, 단백질 적게 먹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체중만 좀 많다, 그럼 체중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알부민뇨가 당뇨 아닌 분에서 나오는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여주는 인자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콩팥 조직 검사를 할 거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콩팥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그래서 저 정도의 미세 알부민뇨가 있는 경우는 전반적인 건강 신체 활동을 잘해야 되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놔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10년 또는 5년, 10년 지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사이는 그거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즉 심장 협심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생기는 거가 훨씬 더 큰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는 약물 치료 시작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약물 스테로이드 부작용 어떤 거 있을까요? 신장 조직 검사는 대개 약물 치료 전에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요. 아주 일부 질환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그게 이제 그런 경우는 전신 질환하고 관련된 신장 질환. 그거는 전신 질환으로 진단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루푸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세변화 신증이나 아니면 단백뇨가 아주 많이 나오는 신증후군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 치료를 먼저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먼저 합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아주 많죠. 우선 첫째는 살이 찝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 동그래지고요. 이제 외형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죠. 세 번째는 여드름도 날 수 있고, 골다공증 심해질 수 있고, 근육이 소실될 수 있고, 당뇨가 생길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살이 찝니다.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6개월에서 또 많게는 2년, 4년까지 쓰는 거는 그 질환이 아주 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쓰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특정 질환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 개 질환 정도에서만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조금 부족한 데이터가 부족한데 모르죠. 한 5년 10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백뇨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단백뇨 약이 혈압약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혈압약을 못 보고는 치료. 그러니까 단백뇨 약 중에서 많은 부분이 혈압약입니다. 그 혈압약 중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좀 적게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혈압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어서 혈압이 너무 떨어서 못 먹는다면 당뇨약 중에 일부가 단백뇨를 줄이는 약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약들 중에서 그런 약을 쓸 수 있고요. 그 약은 사실은 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당뇨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보험 관계상은 그렇게 보험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약값이 비쌀 수는 있지만 상의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일반적인 그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있겠죠. 약 중에서는 당뇨약의 일부가 또는 이뇨제 중에 일부가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이 크레아틴만 0.8에서 0.9이고 기저질환이 생기지 않으면 신장 걱정 없나요? 소변에 거품도 나오고 잘 사라지지 않고 그렇지만 단백뇨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인데 이분이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성분인데 아까 아마 질문하신 분인 것 같은데 크레아틴이 0.8에서 0.9일 때 이제 이게 우리 병원 검사라고 생각하면 사고체 여과율이 약 한 60에서 7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한 40에서 40대나 30대 정도로 생각한다면 60에서 70 정도 될 거고 만약에 60대 이상이라면 한 50대에서 한 60 정도의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단백뇨도 없고 혈뇨가 없다면 고혈압도 없고 아무런 다른 게 없다면 치료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 콩팥에 해가 되는 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거품뇨라는 거가 단백뇨나 다른 특정한 이상한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품뇨라는 거는 사실 의학 용어 사전에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말이 뭔가 하면 거품뇨를 정의하기 상당히 힘든 거죠. 거품뇨가 단백뇨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이제 단백뇨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비눗방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눗방울은 표면 장력이라는 게 세서 후 불어도 깨지지 않고 그냥 걔네들이 구 모양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비눗방울에 있는 비누 성분이 또는 단백질의 성분이 거품을 유지하게끔 표면 장력이 강한 특성 때문에 거품을 유지하는 건데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소변 받아서 깨끗한 컵에 소변을 받아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한 10분 20분 근데 주르륵 깨져요. 그럼 거품뇨가 단백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뭐 더 정확하게는 단백질을 재보면 되는 거죠. 근데 단백뇨를 측정을 했는데 단백뇨가 없다면 거품뇨는 콩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물을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또는 소변에 거품이 많아진 것도 신장과 관련이 있나요? 거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장이 나쁜, 즉 만성 콩팥병이라는 분들에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중립적입니다. 물 많이 먹어서 나쁠 것도 없고 적게 먹어서 나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그 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나 요관에 돌이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먹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의 소변을 보게 물을 많이 먹는 걸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전상 다낭성 신종이라는 그 유전병이 있습니다. 콩팥에 그냥 물혹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물혹이 한쪽에 3개, 4개 이상씩 양쪽에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 그 CT상에서 그 다낭성 신종이라는 게 합당하게 콩팥이 커져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물을 많이 먹는 거가 그 병이 나빠지는 기전을 생각하면 좀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 돌이나 다낭성 신종 이외에는 물을 많이 먹는 걸 별로 추천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나쁘냐라고 물으면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콩팥이 신장 기능이 나빠질 때 쓰는 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여자분 당뇨병인 경우에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방광에 문제가 생길 때 아주 특정한 약물은 물을 많이 먹으면 그 약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 특히 이제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를 제외한 우울증 약이나 또는 그 항정신성 약물을 드시는 분은 물을 많이 먹을 때 그 부작용이 물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장 밑에 있는 세뇨관의 염증이라고 들었는데 세뇨관 염증일 때도 신장도 나빠지는가요? 네, 세뇨관염은 사고체 신염의 동반해서 생기거나 사고체 신염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체 신염 없이 세뇨관염만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뇨관염도 결국에는 콩팥을 나쁘게 합니다. 세뇨관이라는 거는
사구체에 딸려 있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세뇨관은 이제 혈액이 걸러지는 체이고요. 그 체를 통해서 혈장의 일정 부분이 걸러졌을 때 몸의 중요한 부분은 재흡수를 하고 필요 없는 건 재분비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세뇨관에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면역학적 기전이고요. 신장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도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 억제제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약 먹고 잘 조절이 되지만 HDL은 지속적으로 낮은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HDL 콜레스테롤 높일 수 있는 약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LDL을 낮추는 약보다 조금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내분비과나 심장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타틴 계통의 약물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그 스타틴 계통의 약물은 LDL을 낮추는 기능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가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거는 아마 내분비 선생님이나 심장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 70대 남성이신데 한쪽 신장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생활에 주의할 점은 뭔가요? 지금 이제 한쪽 신장을 기증을 하신 경우에 그 기증을 한 시점에서 대부분 고혈압은 없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을 거고 단백뇨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 신장을 기증을 했을 때 콩팥이 나빠지는 확률은 사실은 정상인보다 조금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확률은 확실히 좀 높고요. 그래서 기존에 약물도 안 드시고 아무 병이 없었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단백뇨 검사, 콩팥 기능 검사 또는 이제 그 대사적인 콜레스테롤에 관계된 검사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혈압이 생겼다면 혈압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혈압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콩팥은 그 이후에 나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혈압과 단백뇨, 신장 기능 수치, 그러니까 사후체 요과율, 크레아티닌 등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물론 더 재면 좋죠. 사후체 요과율 변동이 심한 거는 진짜 사후체 요과율이 변해서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후체 요과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급성신 손상, 급성신부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올 수 있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경화가 있거나 약물을 많이 쓰고 있거나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건강보조식품 잘 알지 못하는 건강보조식품,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는 기저질환 중에서 간경화나 또는 신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요. 또는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성신 손상이 올 위험도가 높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약도 똑같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똑같은데 검사 수치가 진동폭이 심하다. 대부분은 좀 체중이 마르신 분이고요. 그 검사를 하는 것, 우리 병원일 수도 있고 딴 병원일 수도 있는데 그 병원의 크레아틴 레벨을 재는 그 정도 관리가 조금 변동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 에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장 사후체 요과율이 65에서 103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크레아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타틴 C라는 검사가 따로 있고요. 조금 돈 많이 들고 복잡한 검사로는 사후체 요과율을 측정하는 거를 계산하지 않고 직접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고약 검사로 우리 병원에 있고 CT 검사로도 있는데요. 그런 검사를 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체구가 아주 마르신 분 또는 크레아틴 수치가 아주 낮으신 분 또는 고령이신 분 그런 분에서는 그 검사가
성적이 조금만 흔들려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정해지는 계산 방법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가 정상이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복용하고 난 다음에 혈뇨단백뇨가 나와서 IgE 신증을 받았다. 골다공증 약에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 약하고 IgE 신증은 밝혀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골다공증 약은 복용해도 상관없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좀 40, 45 또는 30 미만의 그 만성 콩팥병 기준으로 한 3기비 또는 4기라면 골다공증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정상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가장 큰 부작용은 칼슘이 올라가는 겁니다. 칼슘 레벨이 올라가는지를 검사를 하실 때 체크해 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을 하시지만 죄송하진 않습니다. 혈뇨단백뇨가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크레아틴이 높은 이유가 뭘까? 우선 다시 얘기해 드리면 크레아틴 말고 딴 방법으로 체크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크레아틴이 높게 나오신 거가 진짜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검사 성적 자체가 잘못된 건지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더 편하실 테니까. 그래서 신장내과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딴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스타틴 C나 또는 뭐 조금 비용을 더 들여도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후체 여과를 직접 측정하는 그런 해고약 검사나 CT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해 9월 8일 진료를 받았고 4cm의 물혹 외에는 다수의 다낭성 물혹이 있다고 했는데 다낭성이 심해져서 혹시 투석하지 않겠냐. 이제 콩팥에 있는 낭종은 다낭성 신종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다낭성 신종은 이제 진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선 양쪽에 다 있어야 되고요.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개수가 중요합니다. 뭐 연령에 따라서 5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젊을수록 이제 개수는 줄겠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족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 물혹인데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단순 물혹일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들 대부분 생각합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그렇지만 이제 그 다낭성 낭종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고혈압 발생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낭종이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한 번 더 보는 거는 관심이 있겠죠.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다 하더라도 환자분의 그 상태가 이제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근심이 되신다면 뭐 1개월, 2개월 내에 측정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고요. 최소한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의 초음파와 신장 기능, 즉 이제 크레아틴이나 소변 검사를 같이 해보면 계속 6개월 이상씩 변화가 하나도 없다. 다낭성 신종은 커지는 병이거든요. 커지지 않는 다낭성 신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커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커지는데 심각하게 커지지 않고 신장 기능도 똑같다면 사실은 별로 걱정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단칼에 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면 한 번 정도 추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달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소변에 거품이 없었지만 거품이 보인다. 고기로는 사실 단백뇨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신장이 멀쩡한데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단백뇨가 나오면 우리보다 고기 많이 먹는 저 텍사스에 있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은 다 단백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로는 생기지 않고요. 콩팥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고단백식을 하면 단백뇨가 심해질 수는 있겠죠. 걱정되시면 검사가 간단하니까요. 소변 검사가 해보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스틱 검사도 일반 의료기상서에서 살 수 있습니다. 스틱 검사를 해서 물론 부정확하지만 예전에 뭐 안 나왔는데 자꾸 2+ 나온다. 그러면 단백뇨가 생긴 거죠. 이식 수술을 하셨으니까 사실 고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시면 해보는 게 속 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성신염 진단을 받으시고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복용하고 계시는데 단백뇨 수치가 정상으로 낮았다가 다시 높아졌는데 식단이나 체중 조절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요. 지금 만약에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막성신염 환자시라면, 막성신염인 경우에는 다른 질환하고 조금 다르게 단백뇨 변동 추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막성신염은 24시간 소변하는 게 좋긴 한데 그거 잘 못하잖아요. 매번 올 때마다 어떻게 24시간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하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향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8,000, 9,000 나오던 단백뇨가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6,000 됐다가 다시 7,000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5,000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봤을 때 감소하는 추세면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막성신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단백뇨가 안 나오면 제일 좋은데, 막성신염은 단백뇨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2,000, 3,000 정도 있는 거는 나중에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성신염의 치료 목적은 물론 이제 신장 기능 정상, 그리고 단백뇨 안 나오는 거, 이게 최종 목표긴 하지만 이게 이제 완전 관해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예전보다 처음보다 단백뇨가 반 이상 줄고 그 단백뇨가 3,500, 그러니까 우리 뭐 UPCR 단백뇨 크레아틴 B로 얘기 드리면 3,000 미만으로 유지되면 일단은 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성신염은 단백뇨가 그 수치보다는 그 경향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식단이나 체중 조절 하는 게 도움은 되는데 8,000, 9,000 나올 때 식단이나 체중 조절을 해서 눈에 띄게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수치들이 너무 많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죠. 그렇지만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막성신염의 좀 특징일 수 있으니까 경향이 중요합니다. 신장에 5cm 혹이 있고 담낭에도 2cm 혹이 있는데 내시경 초음파를 하다가 폐암이 발견되었고 지난 12월 초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신장은 그대로 두어도 경과를 보자고 했는데 그대로 두어도 되네. 그러니까 이제 신장의 물혹은 아주 많습니다. 사실 단순 물혹은, 자꾸 단순 물혹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신장의 물혹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 서너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얘가 좀 잘못생겨서, 그냥 잘생기면 좋은데 잘 못생겨서 생기는, 우리 손가락이 똑바른 사람도 있고 조금 삐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이상이 있는 단순 물혹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암인데 물혹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걸 감별 못하지는 않습니다. 초음파나 CT를 해서 암 때문에 생기는 물혹하고 그냥 단순 물혹하고는 감별이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물혹은 물혹인데 안에 뭐가 있는 물혹, 그게 암일 수도 있지만 혈관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또는 지방 덩어리가 생겨서 그런 물혹도 있습니다. 그런 물혹은 치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종류 정도 되는데요. 단순 물혹이라고 CT나 초음파에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대개는 큰 문제 없습니다. IgA 신증인 경우 일본에서 펄스 치료 많이 합니다. 저희도 펄스 치료를 많이 합니다. IgA 신증인 경우 이제 스테로이드 쓰는 방법이 그냥 매일 스테로이드를 이제 일정 용량을 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3일간 펄스 치료를 3번 하는 것, 그러니까 6개월 치료하는 거죠.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인 치료이고요. 다만 이제 일본에서 혈뇨만 나오는 경우에 펄스 치료하는 경우가 간혹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신장내과 의사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뇨만 있는데 펄스 치료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펄스 치료의 효과가 증명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요새 백신 때문에 임상연구에서 뭐 데이터가 있니 없니 많이 왈가왈부 하시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임상연구에서 증거가 없는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gA 초기일 때 관해율이 높다고. 네, IgA 초기일 때는 IgA 신증도 치료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가급적 일찍 하는 게 좋긴 합니다. IgA 신증의 스테로이드 치료하는 그 적응증은
아까 단백뇨를 줄이는 혈압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소한 6개월 동안 그 환자한테 맞게 최대 용량을 쓰고 나서, 만약에 그 약을 못 쓰면 어쩔 수 없는데, 쓰고 나서도 단백뇨가 하루에 1g 이상, 1000mg 이상 나올 때, 그러면서 신장 기능이 적어도 50ml per minute, 50%라고 얘기 드리면, 이상일 때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50이 아니고 30 정도라 하더라도 쓸 수는 있는데, 그 경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더 떨어지고, 특히 이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이 부작용을 많이 호소를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그 이득을 잘 설명을 하고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조건이 된다 하실 때 사구체 요과율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확률적으로 좋지는 않고요. 만약에 치료하실 마음이 있으시고 의사가 권한다면 적어도 신장 기능, 즉 사구체 요과율이 50 이상일 때 시작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51세 남자분이고 요산인 수치가 6.8, 6.9 정도 나오고 가정혈압으로 수축기혈압이 125, 그리고 이완기혈압이 80대 후반인데 요산 수치랑 혈압이랑 관계가 있을까? 요산이 높으면 다 통풍이 생기나? 통풍이 오면 무조건 신장 기능이 떨어지나? 이게 이제 요산 수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산 수치는 아주 핫토픽입니다. 이건 저희만 핫토픽이 아니라 심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모두 다 핫토픽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남자의 정상 요산은 우리나라인 경우, 우리나라라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하신 분, 건강검진은 많은 부분이 좀 건강하신 분이 많죠. 뭐 한 70%는 건강하신 분인데,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콩팥 나쁘거나 뭐 비만이거나 하는 사람을 다 빼고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고 정상 신기능, 이런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모아서 그 한 8만 명 되는 남자들의 요산 수치 평균은 5.5에서 한 6.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은 어퍼 노멀입니다. 정상에 높은 정상이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0년대 한참 유행했는데 요산 수치가 너무 나쁘면 나중에 콩팥이 나빠진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 생긴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산이 높아지는 이유가 많은 부분이 대사증후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 대사증후군 때문에 요산이 높아서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요산만 높은 사람, 다른 대사증후군이 없더라도 고혈압과 사구체 요과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사람보다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세 번째는 요산 수치를 때문에 만약에 고혈압이 생긴다면 요산 수치를 낮추면 고혈압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치적이죠.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이화여대 이제 신장내과 계시는 교수님이 젊을 때 이제 미국에서 연수하실 때 그런 실험을 하신 적이 있는데 동물은 확실합니다. 쥐죠, 주로. 쥐는 요산 수치를 낮추면 고혈압이 덜 생기고요. 요산 수치를 낮춘 쥐에서 콩팥을 나쁘게 하면 콩팥이 덜 나빠집니다. 근데 사람은 증거가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에서는 실험하기가 곤란하죠. 요산 수치를 높이는 치료를 할 수도 없고 낮추는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아주 좀 아주 소규모 연구긴 한데요. 청소년에 생기는 고혈압에서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하니까 요산 치료를 한 사람이 고혈압이 덜 생기더라 또는 더 잘 치료되더라, 요산 치료만으로도 고혈압이 치료되더라 하는 연구가 아주 작은 연구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얘기했지만 그런 동물 실험의 증거는 상당히 많은데요.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서의 증거가 검사하기가, 임상 연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수치가 요산이기 때문에 요산이 높다고 해서 콩팥이 나빠지나 요산이 높다고 해서 고혈압이 생기나 하는 거는 증거 레벨이 톱 레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치료하는 걸 좋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선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풍이 생기면 콩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통풍하고 콩팥은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통풍의 어택이 오면 올수록 콩팥에 요산성 콩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통풍은 통풍 자체도 문제지만 통풍 때문에 먹는 그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자주 복용할 때 그것 자체가 콩팥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중요한데 대사증후군인 사람이 계속 짜게 먹는 걸 보니 걱정됩니다. 아마 본인 아니고 뭐 부군이시거나 남편 저기 아내분이실 것 같은데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염분으로 인한 영향을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이게 이제 이제 이런 연구가 있긴 있죠, 당연히. 그 사람이 짜게 먹어요. 짜게 먹는데 그 짜게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단백뇨를 낮추는 고혈압의 약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뇨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분 배설을 촉진시키는 게 이뇨제거든요. 이뇨제 중에서 이뇨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센 이뇨제, 약한 이뇨제, 여기 작용하는 이제 저기 작용하는 이뇨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혈압 약에 붙어 있는 이뇨제는 대부분 좀 포텐시,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약한 이뇨 작용을 하는 이뇨제거든요. 그런 이뇨제를 같이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콩팥은 이뇨제를 장기간 쓰게 되면요, 그 이뇨제가 작용하는 부분, 그 다음 부분, 이뇨제가 작용하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 다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 이뇨제가 작용하는 그 다음 부분의 기능이 늘어나서 염분 섭취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를 단기간 쓰는 거는 이런 염분에 의한 효과를 감소시키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몇 년씩 쓰는 그 이뇨제인 경우에는 콩팥이 적응을 해서 염분이 저쪽 부분에서는 이뇨제 때문에 배설이 촉진되지만 이쪽 부분, 그 다음 부분에서는 염분 섭취가 오히려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뇨제를 썼을 때 단기간, 즉 몇 년 동안, 몇 개월 또는 수년 동안의 효과는 잘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한 10년, 20년 동안의 효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그냥 쓰면 좋을 거야 라는 정도의 그 증거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뇨제를 좀 추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여과율이 55, 크레아틴 1점. 골다공증 주사 중에서 크레아틴하고 관계된 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골다공증 주사 중에서 특정 약물이 콩팥이 나쁜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이유가 크고요. 최근에 나온 그 약물 중에서 6개월마다 쓰는 약물 중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의하시면 골다공증 주사 맞을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IgA 신증이고 정상 혈압, 신기능 정상이고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와 혈압약 복용 중에서 어떤 치료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단백뇨가 적다면 당연히 혈압약이 훨씬 낫죠. 스테로이드는 혈압약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온라인으로 하나 오프라인으로 하나 많이 해주셔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2달 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뵙고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